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목요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건너편에 앉은 큰아들 민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목요일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 그래. 목요일이구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힘없이 웃어 보였다. 연기였다. 3주 전부터 시작한 연기였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 은주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어머님 요즘 그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그녀의 눈빛이 민수와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글쎄, 나이가 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렇지 않은 척 국그릇을 들어 올렸다.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입에 넣는데 은주가 또 말했다. 어머님, 아까 아침 드셨는데 또 드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실수했다. 너무 일찍 연기를 시작한 건가? 아, 그랬나? 깜빡했네.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민수와 은주가 또 눈빛을 교환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수의 제안이었다. 혹시 모르니까요.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손을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이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연기를 하고 있다니. 3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다. 자식들이 효자 효녀인 줄 알았고 며느리 사위도 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날도 지금처럼 목요일 저녁이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민수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런데 은주의 다음 말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닐까? 그럼 빨리 병원 데려가 봐야지. 근데 재산 정리는 해놓으셨을까? 재산?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글쎄,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하시니까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 명의도 확인하고 통장도 확인하고.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도 엄마가 멀쩡하신데 그렇게 하면 좀. 멀쩡한 게 아니라 치매 초기일 수도 있잖아. 그럼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후견인, 재산 정리. 자식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화장실도 못 가고 그대로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대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말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내 자식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 다음 날부터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자식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작은 딸 수진이 왔을 때 또 다른 대화를 들었다. 수진이 은주와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나눈 얘기였다. 언니, 엄마 요즘 어때요? 민수 오빠가 걱정된다고 하던데. 응, 좀 이상해. 자꾸 깜빡하시고. 그럼 병원 가보셨어요? 아직. 엄마가 가기 싫어하셔서. 설거지 소리가 잠깐 멈췄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혹시 엄마 재산 관리는 누가 해요?
엄마가 직접 하시지. 근데 만약 치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은주가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나도 궁금해. 엄마가 정확히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아파트만 해도 15억은 될 텐데. 상가도 2개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들의 본심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식들이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닐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치매 연기였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다. 요일 깜빡하기, 밥 먹었는지 잊어버리기, 같은 질문 반복하기. 자식들의 반응을 보려고. 그리고 오늘로 3주째다.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민수와 은주는 내 행동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었다. 어제는 내가 일부러 지갑을 소파에 두고 어디 갔냐고 찾는 척 했는데 은주가 수첩에 뭔가 적는 걸 봤다. 날짜와 함께 지갑 분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거였다.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다. 4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민수가 대학생이고 수진이가 고등학생이던 때였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우리 집이 생겼다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생겼다고.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계속 모았다. 약국을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상가를 샀다. 임대료가 쏠쏠하게 들어왔다. 노후 대비도 했지만 사실은 자식들 주려고 모은 거였다. 민수가 승진하면 도와주려고. 수진이 남편 사업이 어려우면 보태주려고.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휴대폰을 꺼냈다. 며칠 전에 동네 전자상가에서 작은 녹음기를 샀다. 아주머니가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다. 요즘 노인들도 많이 사신대요. 필요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고맙다고 했다.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연기해야 할 때다. 자식들이 확신을 갖도록. 그래야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 진짜 계획이 뭔지 알아내려면 그들이 방심해야 한다. 치매 걸린 노인네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다. 73년을 살아온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4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했다. 아픈 척하는 사람, 약을 과다 처방받으려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다 알아봤다. 사람의 본심을 읽는 눈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식들의 본심은 몰랐다니.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와 은주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화면이 잠깐 보였는데 요양원 홈페이지였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저녁 뭐 먹지? 멍하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어머님, 오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은주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는 쉬세요. 고맙다는 말 대신 그냥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수가 슬쩍 다가와 앉았다.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병원 좀 가봤으면 해서요.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그렇고.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손을 저었다.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건강검진 삼아서.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간절함이 있었다. 내가 정말 치매이기를 바라는 간절함. 알겠어. 그럼 내일 가자.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제가 예약할게요.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부엌에서 은주가 이쪽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민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대로. 하지만 나도 계획이 있었다.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것이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자식들에게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하게 연기할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창밖이 어두워졌다. 가로등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40년을 함께 산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 집인데도 손님처럼 조심스러워졌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다.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참을 것이다. 6개월이든 1년이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내 자식들이 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똑똑히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모을 것이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은주가 저녁상을 차렸다. 평소보다 푸짐했다. 민수가 나를 부축해서 식탁으로 안내했다. 예전 같으면 기분 좋았을 광경이었다. 효자 며느리가 노모를 모시는 모습.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다정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수저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일부러 떨리게 한 것이었다. 은주가 눈치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민수와 은주가 또 눈빛을 교환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연기는 계속될 것이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천천히 내리세요. 마치 걷지도 못하는 사람 대하듯이.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내렸다. 다리에 힘을 빼고 민수의 팔에 의지하는 척했다. 은주가 반대편에서 부축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소나기는 묘하게 강했다. 신경과 대기실은 노인들로 가득했다. 모두 나처럼 자식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어떤 할머니는 정말로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연기에 참고했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눈빛을 흐리게 만들고 입을 살짝 벌리고 고개를 가볍게 떨구면 박정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했다. 민수가 나를 부축해서 일어섰다. 진료실 안은 깔끔했다. 젊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우리를 맞았다. 어르신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가 내 대신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세요. 요일도 헷갈려 하시고 식사하신 것도 잊어버리시고. 의사가 나를 쳐다봤다. 어르신 본인은 어떠세요? 불편한 게 있으세요? 나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다. 잠깐 침묵을 유지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머리가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다. 간단한 검사 몇 가지 해볼게요. 오늘이 며칠이죠? 목요일이요. 맞게 대답했다. 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럼 오늘 날짜는요? 10월. 며칠인지는 잘. 고개를 가웃거렸다. 검사는 계속됐다. 간단한 계산 문제, 단어 기억하기, 그림 그리기. 나는 적당히 틀리고 적당히 맞췄다. 너무 못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고 너무 잘하면 민수가 실망할 것 같았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MRI 촬영을 권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민수가 바로 동의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촬영실로 이동하는 동안 은주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다. 수진 언니인 것 같았다. 응, 지금 병원이야. 검사 중이야. 의사가 MRI 찍어보자는데. 그래,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통화를 끊고 나서 은주가 민수에게 속삭였다. 수진이가 결과 빨리 알려달래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수진이도 걱정되나 보네. MRI 촬영은 30분 정도 걸렸다. 좁은 기계 안에 누워서 큰 소음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것이다. 내 뇌는 멀쩡하니까. 그럼 민수에게 뭐라고 말하지? 의사가 정상이래도 나는 자식들에게 치매 초기 판정받았다고 거짓말할 것이다. 그래야 연기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다. 이번에도 민수와 은주가 함께였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다행히 뇌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나이에 비해 오히려 건강하신 편이세요. 민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서는 치매라고 진단할 만한 소견이 없습니다. 다만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는 있을 수 있고요. 민수와 은주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 표정을 또렷이 봤다. 엄마가 건강하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는 자식들. 가슴이 미어졌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다. 엄마 의사가 괜찮대요. 다행이죠? 그래. 다행이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다. 뒷자리에서 은주가 휴대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발코니로 나가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심각했다. 10분쯤 지나서 돌아온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은주가 물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수진이. 검사 결과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래? 실망하더라. 자기도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는 하는데 목소리가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은주가 말했다. 그래도 의사가 정상이래도 실제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관찰해 봐야죠. 민수가 동의했다. 맞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재산 관리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 나중에 진짜 치매 오면 늦을 수도 있고. 은주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럼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 조심스럽게 얘기해 봐야지. 그날 저녁 민수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뭔데? 침대에 앉아있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그렇고 혹시 모르니까 재산 관리를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재산 관리? 통장이랑 도장 같은 거요.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나는 아직 멀쩡한데. 엄마 의사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나이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글쎄, 생각 좀 해볼게.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알았어. 생각해 본다니까. 민수가 나간 후 나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작동법을 다시 확인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녹음 시작. 검은 버튼을 누르면 정지. 간단했다.
이걸 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자식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이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병원 검사 받으셨다고. 응, 별 이상 없대. 다행이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오는 은주에게 수진이 말했다. 언니 엄마 상태 어때요? 요즘도 자주 깜빡하세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제도 같은 질문 3번 하시더라. 그럼 정말 치매 초기 아닐까요? 의사는 아니래.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의사가 뭘 알아요? 실제로 생활하는 우리가 더 잘 아는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다.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오빠가 통장 관리 얘기 꺼냈어요? 응. 어제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생각해 보신대. 빨리 하셔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하실 것 같아서. 그럼 어떡해요? 조금씩 유도해야지.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맡기시게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다. 수진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뭐 보세요? 그냥 뉴스. 엄마 오빠 얘기 들으셨죠? 통장 관리 해드린다는 거요. 응, 들었어. 엄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수진의 눈빛이 애타게 나를 바라봤다. 아마 남편 빚 때문에 급한 것 같았다. 괜찮아.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고개를 저었다.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데.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일어서려는데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엄마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엔 늦어요.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아팠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다. 은주가 달려와서 수진을 떼어냈다. 수진아 진정해. 어머님 놀라시잖아.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언니 우리 진짜 어떡해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은주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다. 천천히 하자. 너무 급하게 하면 역효과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해봤다.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의사가 뭘 알아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나중엔 늦어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흘러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녹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저 하늘 아래서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그날 밤 민수와 은주와 수진이 거실에서 회의를 했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침대에 누워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오빠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조급한 목소리였다.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완강하시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은주가 끼어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수가 말했다.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 후견인이요? 응.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증명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정해줘. 그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고.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다만 증거가 필요하지. 어머니가 정말로 치매라는 걸 증명할. 그게 문제네요. 병원에서는 정상이래서. 은주가 말했다.
그래도 실생활에서는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일기처럼. 어머님이 언제 뭘 깜빡하셨는지, 언제 이상한 행동하셨는지 다 적어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민수가 손뼉을 쳤다.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 셋이서 돌아가며 기록하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증거까지 조작하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건 증거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 내 자식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보여주는 증거. 회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됐다. 재산 목록을 어떻게 파악할지, 통장을 어떻게 확보할지, 후견인 신청은 언제 할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지는 거였다. 나는 질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심하게 연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었다. 점심 먹고 1시간 뒤에 점심 먹었냐고 물었다. TV 리모컨 찾으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다. 자식들은 그때마다 기록했다. 은주가 수첩에 날짜와 내용을 적는 걸 봤다. 10월 15일 오전 10시 요일 망각. 10월 15일 오후 2시 식사 망각. 10월 15일 오후 4시 리모컨 인지 불가. 일주일이 지났다. 자식들의 기록장이 점점 두꺼워졌다. 내 녹음 파일도 늘어났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내 방에 들어왔다. 뒤에 은주와 수진이 함께였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뭔데? 어머님 재산 목록이요. 저희가 정리해 봤어요. 서류를 펼쳤다. 아파트, 상가, 예금 계좌. 모두 적혀 있었다. 어떻게 이걸 알았니? 민수가 웃었다. 엄마 서류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만 해주세요. 뭐에 서명하는데? 재산관리 위임장이요. 저희한테 맡기신다는 거요. 종이를 내밀었다. 펜까지 함께. 나는 서류를 찬찬히 읽었다. 내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안 돼. 서류를 밀어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엄마를 위한 건데. 나는 아직 멀쩡해.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엄마 지금 멀쩡하신 게 아니잖아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요즘 얼마나 많이 깜빡하시는데요. 그래도 이건 안 돼. 고개를 저었다.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민수가 서류를 걷었다. 알겠어요. 엄마가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야? 나중에 엄마가 정말로 아프시면 그때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요. 협박이었다. 자식이 부모를 협박하고 있었다. 나가라. 목소리를 높였다. 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내 방에서. 자식들이 나간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확인했다. 다행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나중에 엄마가 정말로 아프시면 그때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요.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이것도 증거다. 자식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주는 증거. 창밖이 어두웠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저 별들처럼 나도 홀로 떠 있는 기분이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자식들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연기는 계속될 것이다.
치매 걸린 노인네 연기가. 그리고 자식들도 계속 계획할 것이다. 엄마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석 달이 지났다. 벌써 겨울이 왔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다. 매일 같은 연기를 반복했다. 치매 걸린 노인네 연기를. 그리고 자식들은 매일 같은 계획을 세웠다. 엄마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녹음 파일이 쌓였다. 작은 USB 메모리에 76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자식들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 전화 통화, 심지어 술 마신 후 하는 솔직한 고백까지. 모든 게 증거였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 내 자식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보여주는 증거. 어젯밤 녹음한 파일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민수와 은주가 침실에서 나눈 대화였다. 나는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그들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여보, 이제 슬슬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은주의 목소리였다. 뭘? 요양원.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엄마가 자발적으로 통장 안 넘기시잖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요양원은 좀 뭐가 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딸의 유학 자금도 필요하고 이 집도 너무 낡았고 빨리 엄마 아파트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야죠. 그럼 요양원 보내고 바로 매물로 내놓을 거야? 당연하죠. 명예 이전 받고 바로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계실까? 가만히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죠.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견인이잖아요. 심장이 얼어붙었다. 요양원, 아파트 매각, 강남 이사, 모든 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소리 없이. 자식들이 들을까봐. 오늘 아침 민수가 출근 전에 말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회의 할 거예요. 가족회의?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다들 모일 거니까 엄마도 준비하세요. 무슨 얘기인데? 토요일에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나갔다. 은주가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다. 점심때 수진이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손에 든 서류 가방이 신경 쓰였다.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들렀어요.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 토요일에 오빠가 가족회의 한대요. 들었어. 좋은 일이에요. 엄마한테 정말 좋은 일.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무슨 일인데? 토요일에 알게 될 거예요. 수진이 화장실 간 사이 나는 그녀의 가방을 슬쩍 열어봤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맨 위에 있던 팸플릿을 꺼냈다. 실버타운 그린힐스. 고급 요양시설 안내서였다. 사진들이 화려했다. 넓은 정원, 깨끗한 방,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맨 뒤 페이지의 가격표를 보고 숨이 막혔다. 입소 보증금 5천만 원. 월 비용 300만 원. 재빨리 팸플릿을 도로 넣고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 돌아와서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엄마, 토요일 꼭 계세요. 약속 같은 거 잡지 마시고. 알았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나가고 나서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5천만 원. 월 300만 원. 내 돈으로 나를 가두려는 계획이었다. 오후에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민수와 은주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 이 선생은 내가 가져온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하나하나 들어봤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20분쯤 지나서 이어폰을 빼고 나를 쳐다봤다. 순애 씨, 이거 심각해요.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재산 탈취 시도로 볼 수 있고요. 이 선생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다. 토요일 가족회의에서 뭘 하려는 것 같아요? 요양원 계약서 내밀 것 같아요. 그럼 서명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반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선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토요일 회의 내용도 녹음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계약서 내밀면 거절하시고 제게 연락 주세요. 바로 갈게요. 정말요? 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예요. 방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순애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무슨 준비요? 가족관계 끝낼 준비요. 이 정도면 화해는 불가능해요. 이 선생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했어요. 석 달 전부터요. 사무실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눈이 그쳤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깨끗해 보였다. 나도 저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4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을,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사랑도 의무감도 모두.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어디세요? 친구 만나고 있어. 일찍 들어오세요.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병원? 왜? 정기 검진이요. 제가 예약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정기 검진이라니. 또 다른 증거를 만들려는 것 같았다. 엄마가 정말 아프다는 증거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다. 예전에 내가 운영하던 약국이었다. 지금은 젊은 약사가 인수해서 운영 중이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약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응. 감기약 좀 주겠니?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집에 상비약으로. 약사가 약을 싸주며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분들이랑 잘 계시고요? 그냥 그래. 애매하게 대답했다.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약사가 뒤에서 말했다. 사장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사장님 덕분에 이 약국 인수할 수 있었잖아요. 고마웠다. 낯선 사람이 가족보다 따뜻했다. 고맙다. 기억할게. 손을 흔들며 나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민수와 은주와 수진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민수가 서류를 재빨리 모았다.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준비 중이었어요. 세 사람이 또 이상한 눈빛을 교환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자식들은 평소보다 친절했다. 은주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고, 수진이 과일을 깎아줬고, 민수가 내 등을 주물러줬다. 마치 마지막 만찬처럼,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 전 마지막 효도처럼. 밤에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민수 방문 앞을 지나갔다. 불이 켜져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내일 병원에서 진단서 꼭 받아와야 해요. 치매 초기라는 진단서요. 은주의 목소리였다. 의사가 안 써주면? 다른 병원 가는 거죠. 돈 쥐어주면 써주는 의사도 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야죠.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77번째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할까?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자식들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금요일 밤이 왔다. 내일이면 가족회의였다.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냈다. 77개의 파일이 담긴 USB. 내 무기였다. 이 선생 명함도 지갑에 넣었다. 내일 필요할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3달 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한 얼굴이었다. 내일은 연기를 멈출 것이다. 진짜 박정순을 보여줄 것이다. 창밖에 보름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40년 만에 가장 밝은 달처럼 보였다. 내일 그 달빛 아래서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자식들의 계획도 나의 연기도 숨겨진 진실도 모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확인했다. 배터리가 충분했다. 내일의 모든 대화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도 준비가 되었다. 40년 키운 자식들과 결별할 준비. 혼자 살아갈 준비. 내 인생을 되찾을 준비.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토요일이 시작되었다. 운명의 날이. 토요일 아침 햇살이 밝았다. 너무 밝았다. 마치 모든 것을 드러내려는 듯이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다. 3달 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한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흐리지 않았다. 또렷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옷을 입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남편 제사 때 입던 정장이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다. 오늘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치매 걸린 노인네가 아니라 박정순이라는 사람을. 거울 속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 거실로 나갔다. 민수와 은주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응. 잠이 안 와서. 소파에 앉으며 테이블을 훑어봤다. 요양원 팸플릿,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 뭉치, 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은주가 문을 열자 수진과 태훈이 들어왔다. 뒤에 낯선 남자도 함께였다.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다. 어머님, 이분은 그린힐스 실버타운 상담사님이세요. 상담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김영호 상담사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상담사까지 데려왔다. 이미 계약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다. 네, 반갑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슬쩍 만졌다. 켜져 있었다. 78번째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민수가 테이블 앞으로 모두를 모았다. 나를 가운데 앉히고 자식들이 양옆에 앉았다. 상담사는 맞은편에 앉았다. 마치 재판정 같았다. 내가 피고석에 앉은 것 같았다. 엄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민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의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내 미래? 네.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자꾸 깜빡하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고.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어요. 엄마를 위해서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뭘 결정했는데? 어머님을 좋은 곳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은주가 요양원 팸플릿을 내밀었다. 팸플릿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는 척했다. 그린힐스 실버타운.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니?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하고 의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은주가 열심히 설명했다. 나는 요양원 안 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요양원이 아니에요.
실버타운이에요. 고급 주거 시설이에요. 민수가 정정했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죠.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수진이 사진을 가리켰다. 정원도 넓고 방도 깨끗하고 식사도 호텔급이에요. 나는 여기 안 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상담사가 나섰다. 어르신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그린힐스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만족하시고 계세요. 특히 어르신처럼 혼자 계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나는 혼자 있기 어렵지 않아. 상담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상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쳐다봤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직접 가서 봤는데 진짜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태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 너네가 거기서 살아. 내가 왜 가? 차갑게 대답했다. 태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장모님, 우리가 장모님 위해서 하는 얘긴데 왜 이러세요?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민수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엄마 쳐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시는 거죠. 편하게 지내시라고. 모신다고? 버리는 거지. 내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자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다. 평소에 멍한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은주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손을 뿌리쳤다. 진정하라고?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는데 진정하라고?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하세요. 약 드셨어요? 약? 나는 아프지 않아.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아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병원 다니게 하고 기록하고. 다 알아. 자식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엄마 무슨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고. 너희가 뭘 계획하는지. 내 재산 노리고 있는 거. 상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저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연락 주시죠. 아니요, 선생님 앉아 계세요. 민수가 상담사를 붙잡았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좀 흥분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러세요. 흥분한 게 아니야. 정신이 또렷한 거지. 자식들을 하나하나 쳐다봤다.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 재산 노렸어요. 정말 엄마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러세요? 위해서? 5천만 원 보증금에 월 300만 원짜리 요양원에 넣고 내 아파트 팔아서 강남 가려던 게 나를 위해서야? 수진의 입이 벌어졌다. 그걸 어떻게 해? 다 알아. 너희가 밤마다 거실에서 한 얘기 다 들었어. 민수가 다가오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무슨 얘기했다고 그러세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말해줄까?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은주가 물었다. 녹음기야. 석 달 동안 너희 대화 다 녹음했어. 77개 파일.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자식들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짓은 너희가 한 거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기록하고 의사한테 뇌물 주려던 것. 그것도 다 녹음했어. 수진이 주저앉았다. 엄마, 정말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갔다. 태훈이 벌떡 일어났다. 장모님, 우리가 추악하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장모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모신 게 아니라 감시한 거지. 내 재산 파악하려고. 통장 몇 개 있는지, 상가는 얼마인지. 다 조사했잖아.
태훈이 할 말을 잃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있어.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들어볼래? 너희 목소리로 내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 빨리 정리해야 하는지, 요양원 보내고 재산 나눠 가져야 하는지. 다 나와 있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엄마가 자발적으로 통장 안 넘기시잖아요. 은주가 소리쳤다. 끄세요. 제발 끄세요. 왜? 부끄러워? 내 목소리 듣기 싫어? 나도 그날 밤 이 소리 듣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엄마, 민수가 다가오려 했다. 다가오지 마. 손을 들어 막았다. 상담사가 완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겼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도망치듯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가족만. 아니,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들과 나.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해요.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건 큰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 어머님 재산 노린 게 아니라. 오해가 아니라고 했잖아. 증거가 있다고.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 선생 법무사 명함이었다. 이분이 다 들었어. 녹음 파일 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대.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석 달이야. 석 달 동안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매일 밤 베개 적시며 울었어. 수진도 울면서 다가왔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돈이 너무 급해서, 남편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그게 이유가 돼? 돈 때문에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어? 40년 키운 엄마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슬픔 때문이었다. 배신감 때문이었다. 엄마, 우리 괴물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실수한 사람이에요. 은주가 말했다. 실수? 석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게 실수야? 요양원 상담사까지 데려온 게 실수야? 거실이 조용해졌다. 자식들이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석 달 동안 너무 많이 울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 이제 끝이었다. 나가라.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 다 나가. 엄마, 이게 엄마 집인데 우리 보고 나가래요? 태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 집 맞아. 내 명의야. 너희는 그냥 얹혀 사는 거였어. 근데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너희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믿을 수가 없어. 수진이 매달렸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어디 가서 살아요? 너희 일이지. 왜 내가 신경 써? 너희도 나한테 신경 안 썼잖아. 요양원에 쳐넣으려고만 했잖아. 차가운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했다. 민수가 일어섰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근데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엄마한테 이런 짓 한 거.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가 시선을 피했다. 은주와 수진도 바닥만 쳐다봤다. 태훈만 나를 노려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1시간 후 자식들이 짐을 챙겨 나갔다. 큰 짐은 아니었다. 옷가방 몇 개. 그게 전부였다.
현관문 앞에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말이야. 그럼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니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집이 조용해졌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다.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요양원 팸플릿이 그대로 있었다. 찢어버렸다. 조각조각.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이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자유로웠다. 휴대폰을 꺼내이 선생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쫓아냈어요. 다 말하고. 잘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제 인생 살 거예요. 이 선생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응원할게요, 순애 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모든 걸 덮고 있었다. 40년의 세월도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상처도 배신도 모든 게 하얀 눈 아래 묻히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박정순의 인생이. 봄이 왔다. 자식들을 쫓아낸 지 석 달이 지났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나는 새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다.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아니, 완벽했다. 이 선생의 도움으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다. 옛날 집은 팔았다. 40년을 살았던 그 아파트 15억에 매각했다. 민수가 탐냈던 그 집 상가 2개도 정리했다. 임대인들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총 10억? 그리고 예금까지 합쳐서 내 전 재산은 28억이었다. 자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 처음에는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조금은 남겨줘야 하나.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녹음기에 담긴 77개 파일을 다시 들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 푼도 안 줄 거야. 한 푼도. 이 선생과 상담했다.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좋은 곳에 쓰이게. 이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공증을 해두시죠. 그럼 순애 씨 사후에 자식들이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다. 재산의 80%는 고아원과 양로원에, 나머지 20%는 내가 일했던 약국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공증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후련했다. 40년 동안 모은 재산이었지만 미련이 없었다. 자식들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100번 나았다. 이 선생이 서류를 봉인하며 말했다. 순애 씨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한참 망설였다. 받지 말까? 하지만 궁금했다. 뭐라고 할지.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초췌했다. 뭐야?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있어? 너 인생이나 잘 살아.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이요. 우리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웃음이 났다. 진심? 석 달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녹음기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척하면서. 그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엄마.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왔다.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수진이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아마 이 선생한테 물어봤나 보다.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인터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갈 일 없어. 엄마 제발. 진짜 할 얘기가 있어. 편지함에 넣어. 엄마. 수진이 1시간 넘게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기다렸다. 결국 수진이 포기하고 돌아갔다. 문틈으로 편지 봉투가 들어와 있었다. 집어들었다. 두툼했다. 열어봤다.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내가 어렸을 적 수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편지를 읽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엄마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편지를 다 읽고 찢어버렸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진도 함께. 그날 밤 이 선생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자식들이 계속 연락해요. 전화도 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주소를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안 알려줬지만 아마 미행했나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까요? 그게 되나요? 물론이죠. 스토킹 방지법 적용 가능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다. 민수, 은주, 수진, 태운 4명 모두 나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연락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서류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자유였다. 한 달 후 나는 실버타운 상담을 받으러 갔다. 자식들이 데려가려던 그린힐스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 해오름 실버타운.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했다. 어르신 여기는 완전 독립형이에요. 본인이 원하시면 혼자 지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콜 누르시면 돼요. 좋네요. 둘러봤다. 방은 20평 정도였다. 작았지만 깨끗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생각 좀 더 해보시죠. 결정했어요. 상담사가 계약서를 준비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자식들이 나를 넣으려던 곳보다 훨씬 저렴했다. 서명했다. 다음 주에 입주할게요. 이사하는 날 이 선생이 도와주러 왔다. 짐이 많지 않았다. 옷가방 2개와 소중한 물건 몇 가지. 남편 사진, 약국 개업 기념 액자, 그리고 녹음기와 USB. 이건 왜 가져가세요? 이 선생이 USB를 가리키며 물었다. 잊지 않으려고.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이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박정순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방으로 들어가니 햇살이 가득했다.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짜고 시원했다. 40년 만에 처음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박정순,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며칠 후 다른 입주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부분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모두 사연이 있었다.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김순자 할머니는 특히 나와 잘 맞았다. 정순 씨 우리 나이에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니 정말 좋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를 봤다. 가끔 울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자식들이 그리웠다. 아니, 정확히는 자식들이었을 때가 그리웠다. 어렸을 때 민수가 내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요 하던 때, 수진이가 학교에서 상 받고 와서 자랑하던 때, 그때는 좋았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한다. 내 자식들은 더 이상 그때의 민수와 수진이가 아니었다. 재산을 노리는 낯선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정순 씨 아들분이라는 분이 면회 신청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접근금지 가처분 나온 거 아세요? 알아요. 근데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안 만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바다가 잔잔했다. 그날 저녁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40년 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다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다니. 이제라도 보게 돼서 다행이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다. 민수 이름으로 온 등기였다. 뜯어봤다. 법원 봉투였다. 설마 나쁜 예감이 들었다. 서류를 꺼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원고 박민수 박수진. 피고 박정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선생에게 바로 전화했다. 선생님, 자식들이 소송 걸었어요. 재산분할 청구요. 예상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순애 씨 재산은 순애 씨 거예요. 자식들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없어요. 게다가 녹음 파일이라는 결정적 증거도 있고요. 안심이 됐다. 한 달 후 법정에 섰다. 민수와 수진이 저쪽에 앉아 있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많이 초췌해졌다. 민수는 머리가 더 새었고 수진은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잠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동정할 이유가 없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민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들의 생모로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식들을 쫓아내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당한 상속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왔다. 상속 기대권이라니. 이 선생이 반박했다. 재산은 피고의 단독 명의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들은 피고를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려 했고 재산을 편취하려 시도했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합니다. USB를 제출했다. 77개 녹음 파일. 판사가 녹음 파일 몇 개를 들었다. 표정이 굳었다. 민수와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다. 판사가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원고들은 상속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수진이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계속 걸었다. 엄마.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 선생이 내 팔을 잡아줬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겼다. 법적으로 이겼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슬플까?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었다. 40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그날 밤 창밖을 봤다. 별이 총총했다.
저 별들처럼 나도 혼자 빛나고 있었다.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다. 슬펐지만 당당했다. 이게 내 선택이었다. 후회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지금 나는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다. 단순하지만 행복하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가끔 자식들이 보고 싶다. 어쩔 수 없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다. 그들은 그들대로 살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살 것이다. 어제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다. 제가 기부한 돈으로 새 건물을 지었다고 했다. 준공식에 와달라고 했다. 갔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확신했다. 잘한 결정이었다고. 내 돈이 자식들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가는 게 100배, 1000배 가치 있었다. 오늘은 내 75번째 생일이다.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해줬다. 케이크에 초를 켰다. 소원을 빌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해봤다. 자식들이 잘 살기를. 아니, 그보다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그게 최선이었다. 초를 불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웃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자유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박정순으로 살 것이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이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들이 춤을 추듯 날아갔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고 싶다. 아니, 이미 날고 있다. 40년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날고 있다. 거울을 봤다. 75세의 박정순이 서 있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다. 웃는 얼굴이 행복해 보였다. 잘 살았어. 박정순,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게 내 이야기다. 치매 연기로 자식들의 본심을 들여다본 할머니의 이야기. 슬프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고.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도 용기라고.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한순간도.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것이다. 그게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창밖에 바다가 반짝인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춤을 춘다. 아름답다. 인생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자유로우면 행복할 수 있다. 박정순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